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군대 내부의 충격적인 비리와 그것을 파헤친 한 여성 장군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령시 외곽 산간지대에 위치한 제22 보병사단. 오늘도 새벽 6시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재혁 대령에게 이 소리는 자신의 왕국이 깨어나는 신호였죠. 50살의 윤재혁 대령. 서울사범대학교를 나온 학군사관 23기 출신 엘리트였습니다. 2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아 올린 인맥은 거대한 거미줄처럼 촘촘했어요. 국방부 예산 담당자들과는 골프로 친분을 쌓았고 지역 유지들과는 술잔을 나누며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정치권 인사들과도 각종 모임에서 얼굴을 익혀왔죠. 대령님, 군수과장과의 면담이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모의 보고를 들은 윤재혁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군수과야말로 그의 돈줄이었으니까요. 전력 예산에서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일은 이미 일상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부대 공사에서 리베이트를 챙기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이번 달 전력비 집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예, 대령님. 계획한 대로 진행 중입니다. 다만 군수과장의 말끝이 흐려지자 윤재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어요. 다만 뭔가? 분명하게 말해. 병사들 급식비를 좀 더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요. 코웃음을 치는 윤재혁. 병사들 급식비는 얼마든지 깎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감히 불평할 수도 없었고 설령 불평한다 해도 군기 반성문 한 장이면 입을 다물게 만들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윤재혁의 평온한 일상에 예기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대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가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민간 복장을 한 그 여성은 자신을 나윤서라고 소개했습니다. 국방부 직속 감찰관이라며 공문을 내밀었어요. 공문을 받아든 윤재혁은 속으로 욕설을 삼켰습니다. 국방부 감찰관이라고요? 그런데 왜 민간 복장을 하고 계십니까?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며칠간 부대 내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나윤서의 말투는 메말랐고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어요. 그런 그녀를 보며 윤재혁은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딴 게 무슨 감찰이야? 민간 옷 입고 온 것 보면 분명 민주노총이나 시민단체에서 보낸 간첩이야. 참모들을 불러 모은 윤재혁은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 여자는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온 자야. 정권이 바뀌고 나서 군 내부 숙청 바람이 거센 거 알잖아. 날 쫓아내려는 정치적 음모다. 참모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나윤서의 등장은 부대 전체를 긴장시켰어요. 병사들 사이에서는 감찰이 아니라 감시라는 말이 돌았고 간부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나윤서는 그런 시선들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작은 수첩을 들고 부대 구석구석을 돌며 꼼꼼하게 기록했죠. 급식소에서는 식자재를, 무기고에서는 장비 관리를,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의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저 여자가 대체 뭘 적는 거지? 우리 대화도 녹음하는 건 아닐까? 간부들의 의심은 날로 커져갔어요. 특히 윤재혁은 나윤서의 모든 행동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가 나타난 뒤로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이상하다. 진짜 감찰관이라면 왜 이렇게 조용할까? 보통은 요란하게 권위를 내세우는데 윤재혁의 의심이 깊어가는 동안 나윤서는 여전히 말없이 수첩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 수첩 안에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단초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죠. 첫날 저녁 장교 식당에서 술잔을 기울이던 윤재혁이 간부들에게 말했어요. 저 여자 분명 수상하다. 내일부터 더 자세히 지켜봐야겠어. 우리 부대를 어떻게 하려는지 알아봐야지.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나윤서가 단순한 감찰관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윤재혁 대령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나윤서가 부대에 온 지 나흘째 되던 날, 부대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곳은 급식소였어요. 대령님, 큰일입니다. 급식소 냉동고에서 고기가 대량으로 사라졌습니다. 급식소장의 보고에 윤재혁은 당황했지만 곧 평정심을 찾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다시 확인해봐. 이미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소고기 30kg, 돼지고기 40kg가 없어졌어요.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윤재혁은 이를 갈았습니다. 사실 그 고기들은 자신이 지역 유지들과의 모임을 위해 빼돌린 것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일단 조용히 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돼.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문제가 터졌어요. 정비소에서는 차량 부품이 사라졌고 무기고에서는 장비 점검 기록이 조작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다 뭔가?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동시에 터질 리가 없어. 윤재혁은 참모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들의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대령님, 혹시 저 감찰관 여자가? 그래. 저 여자가 온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 실제로 나윤서는 그 사흘 동안 부대 곳곳을 뒤지며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수첩은 점점 두꺼워졌고 메모 내용도 더욱 구체적이 되었어요. 급식소에서는 식자재 입고 내역과 실제 보관량을 대조했고 정비소에서는 부품 구매 기록과 사용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무기고에서는 장비 점검 일지의 필적을 자세히 살펴보기도 했죠.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과연 나윤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저 여자 대체 뭘 노리는 거야? 윤재혁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어요. 나윤서가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건 분명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노리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대령님, 저 여자 행동이 정말 이상해요. 일반적인 감찰관이라면 우리한테 질문도 하고 설명도 요구해야 하는데 말 한마디 없이 혼자서만 돌아다녀요. 참모장의 말에 윤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수상한 점이야. 진짜 감찰관이라면 공개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마치 스파이처럼 몰래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윤재혁은 결단을 내렸어요. 나윤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뒷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죠. 부대 모든 CCTV 녹화 기록을 확인해. 저 여자가 언제 어디서 뭘 했는지 낱낱이 파악하자. 그리고 저 여자 숙소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혹시 외부와 연락하는 게 있나 확인해야겠어. 윤재혁의 지시에 따라 부대는 은밀한 감시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나윤서의 생활 패턴, 이동 경로, 식사 시간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나윤서가 밤늦은 시간에 탄약고 근처에서 혼자 무전기를 사용하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모습이었어요. 맞지? 저 여자 진짜 수상해. 밤에 탄약고 근처에서 무전 통신이라니. 감시 담당자의 보고를 들은 윤재혁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저 여자는 분명히 간첩이야. 우리 부대 정보를 빼내서 외부로 전달하고 있는 거야. 윤재혁은 즉시 상급 부대에 연락을 취했어요. 사단 정보 과장입니다. 우리 부대에 파견된 감찰관의 신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고 있어서요. 의심스러운 행동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밤에 탄약고 근처에서 무전 통신을 하고 부대의 각종 기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간첩 행위로 의심됩니다. 윤재혁의 신고에 정보과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재혁은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 여자의 정체가 드러날 거야. 우리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거다. 하지만 나윤서는 여전히 집착했어요. 윤재혁과 간부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녀의 수첩에는 이미 윤재혁의 각종 비리 행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부식비 유용, 장비 부품 횡령, 허위훈련 보고서 작성, 병사들에 대한 가혹 행위까지 모든 것이 증거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재혁은 더욱 대담한 행동에 나섰어요. 저 여자를 당장 체포해야 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행위를 방치할 수는 없어. 하지만 대령님, 아직 확실한 증거는 충분해. 밤에 탄약고에서 무전 통신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혐의야. 윤재혁은 헌병대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나윤서를 국가안보위협 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하라. 지금 당장.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재혁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나윤서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되는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나윤서를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사단 작전처장이었어요. 윤재혁 대령, 지금 당장 모든 행동을 중단하세요. 작전처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윤재혁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지금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이라고요? 윤 대령,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전화기 너머로 작전처장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 나윤서라는 분은 국방부에서 직접 파견된 특별감찰관입니다. 신분 보안 등급이 극비 수준이에요. 당신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윤재혁은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저 여자는 분명히 윤 대령, 지금 당장 그 감찰관에게 사과하고 모든 협조를 다하세요. 일이 위로 올라가면 당신 군 생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윤재혁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 참모들도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대령님, 혹시 국방부 직속 특별감찰관이래. 윤재혁의 말에 참모들은 모두 얼어붙었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간첩이라고 의심했던 여성이 사실은 국방부에서 파견된 고위 감찰관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윤재혁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7년간 쌓아온 자신의 지위와 권력, 그리고 각종 비리로 축적한 재산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아니야. 이건 분명히 정치적 음모야.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라고. 윤재혁은 자신의 든든한 후원자인 군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군단장님, 저 윤재혁입니다. 급히 뵙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국방부에서 감찰관을 보내서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군단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윤 대령, 요즘 정부에서 군 내부 비리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네. 조심해야 할 거야. 그렇다면 군단장님께서 국방부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 감찰을 중단시켜 달라고요. 내가 알아보겠네.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말게. 윤재혁은 한편으로는 상급 부대에 로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부대 내에서 나윤서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 여자가 진짜 국방부 감찰관일까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간부 회의에서 윤재혁은 교묘하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간 복장을 하고 와서 신분증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혼자서 몰래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감찰관의 행동일까요? 그리고 밤에 탄약고 근처에서 무전 통신을 하는 것도 이상하고요. 일부 간부들은 윤재혁의 말에 동조했어요. 특히 그와 함께 각종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은 나윤서의 존재 자체가 위협적이었거든요. 대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뭔가 수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감찰관이라면 왜 이렇게 은밀하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윤재혁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나윤서를 고립시키려고 했습니다. 식당에서도 따로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았고 각종 회의나
행사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했어요. 하지만 나윤서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어요. 그녀는 윤재혁의 사무실 출입 기록을 확인했고 군수과와 참모들의 재고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훈련 보고서의 내용과 실제 훈련 현황을 대조해 보기도 했죠. 이상하네. 이 훈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에 야간 전투 훈련을 15차례나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나윤서는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부대에서 근무했던 병사들을 만나봤어요. 일병 이태성, 지난달 야간 전투 훈련 얼마나 했나? 예? 야간 전투 훈련요? 한 번도 안 했는데요. 그냥 막사에서 잠만 잤어요. 나윤서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사실을 확인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수첩에 기록되었어요. 윤재혁은 나윤서의 이런 행동들을 감시하면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 여자가 뭔가 큰 것을 준비하고 있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인 것 같아. 대령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해. 군단장님이 국방부에 연락하실 테니까. 하지만 며칠 후 군단장으로부터 온 연락은 윤재혁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윤 대령, 미안하네. 국방부에서 그 감찰은 절대 중단할 수 없다고 하더군. 오히려 최대한 협조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끗하게 하게. 문제될 것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 없지 않겠나? 전화를 끊은 윤재혁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이제 더 이상 윗선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윤재혁은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이다. 저 여자가 모든 걸 다 파헤쳐 버릴 거야. 하지만 그는 아직 나윤서의 진짜 정체를 몰랐어요. 그녀가 단순한 감찰관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윤재혁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급 부대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나윤서의 조사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어요.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부대의 간부들을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긴급 간부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윤재혁은 모든 주요 간부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어요. 대대장들과 참모들 그리고 각 과장들까지 총 12명의 간부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대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윤재혁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어요. 저 나윤서라는 여자, 겉으로는 국방부 감찰관이라고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녀의 행동을 돌이켜보세요. 밤에 탄약고 근처에서 무전 통신을 하고 부대의 기밀 사항들을 몰래 수집하고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감찰관의 행동입니까? 1대 대장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대령님, 사단에서 국방부 소속이라고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조작될 수 있어요. 요즘 북한의 공작 기술이 얼마나 정교한지 아시잖아요. 윤재혁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군인입니다. 누군지도 모를 외부 인사가 우리 부대 체계를 무너뜨리도록 방치할 수는 없어요. 저 여자는 감찰관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려는 파괴 공작원입니다. 참모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며칠 관찰해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맞아요. 진짜 감찰관이라면 우리한테 질문도 하고 설명도 요구해야 하는데 말도 안 하고 혼자서만 돌아다녀요. 분위기가 윤재혁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자 그는 더욱 과감하게 나갔습니다. 앞으로 저 여자와는 최소한의 접촉만 유지하세요. 그리고 혹시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면 즉시 보고하세요. 우리 부대의 안전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부대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어요. 간부들은 나윤서를 보는 시선이 의심과 적대감으로 바뀌었고 그녀가 지나다닐 때마다 냉랭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나윤서는 이런 변화를 민감하게 감지했지만 여전히 집착함을 유지했어요. 오히려 더욱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개별 면담을 시작했어요.
각 부서 담당자들을 하나씩 불러서 업무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군수과장님, 지난 3개월간 부식 내역을 보여주세요. 군수과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자료는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일주일 정도. 내일까지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식자재 입고 기록과 실제 사용량 대조표도 함께요. 군수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부식비의 상당 부분이 윤재혁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었거든요. 한편 나윤서의 조사 과정에서 뜻밖의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일병 이태성이었어요. 이태성은 20살의 젊은 병사로 부대의 각종 비리 현장을 여러 번 목격했지만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윤서의 수첩을 우연히 보게 된 것이죠. 그날 오후 이태성은 청소를 하다가 나윤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수첩을 보게 되었어요. 호기심에 슬쩍 들여다본 것인데 그 내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수첩에는 부대의 각종 비리 현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윤재혁 대령 마이너스 부식비 유용 월 평균 200만 원, 지역 유지와의 회식비로 사용, 군수과 마이너스 장비 부품 허위 구매 후 개인 판매, 연간 추정 5천만 원 규모, 훈련 조작 마이너스 실제 미실시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 보고, 병사 폭행 기록 마이너스 이병 최준호 구타 사건 은폐. 이태성은 손이 떨렸어요.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일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나윤서가 돌아왔습니다. 뭘 보고 있나요? 이태성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나윤서의 차분한 목소리에 이태성은 용기를 냈습니다. 감찰관님, 혹시 정말 간첩이세요? 나윤서는 잠시 이태성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간첩은 맞습니다. 이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적국의 간첩이 아니라 이 부대 내부의 적을 잡는 간첩이에요. 내부의 적이요? 병사들을 괴롭히고 국가 예산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거짓 보고서로 상급 부대를 속이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태성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이 모두 떠올랐거든요. 그럼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날부터 이태성은 나윤서의 조용한 협력자가 되었어요. 그는 다른 병사들이 모르게 각종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어제 대령님이 또 부식 창고에서 고기를 빼가셨어요. 트럭 한 대 분량이었습니다. 지난주 훈련도 또 거짓으로 보고했어요. 실제로는 막사에서 휴식만 했는데 야간 기동 훈련했다고 보고서를 썼어요. 나윤서는 이런 정보들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수집해 갔어요. 윤재혁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여전히 나윤서를 제거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정말 끈질기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 대령님, 좀 더 강경하게 나가시는 게 어떨까요? 참모장의 제안에 윤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어.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과연 윤재혁의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지 댓글로 예상해 보세요. 윤재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윤서의 조사가 계속될수록 자신의 각종 비리가 드러날 위험이 커졌거든요. 그는 마침내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어요. 간첩 혐의와 기밀 유출 시도라는 명목으로 저 여자를 체포하겠습니다. 윤재혁은 참모들을 불러 모아 계획을 설명했어요. 나윤서가 국가기밀을 무단으로 수집하고 외부로 유출하려 한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는 겁니다. 하지만 대령님, 그럴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우리가 만들면 돼요. 저 여자가 밤에 탄약고에서 무전 통신한 것, 그리고 부대의 각종 기밀 사항을 수집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참모장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만약 정말 국방부 소속이라면
국방부 소속이어도 상관없어. 간첩 행위를 했다면 체포할 수 있어요. 군법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취하는 거니까 문제 없어요. 윤재혁은 헌병 대장을 불러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나윤서를 체포하세요. 국가 기밀 유출 혐의와 부대 내 질서 교란 혐의로요. 예, 알겠습니다. 헌병 대장도 사실은 윤재혁의 비리에 어느 정도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나윤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숙소에서 기록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수첩에는 이미 윤재혁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오후 8시 정각, 헌병 4명이 나윤서의 숙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윤서 씨, 나와주세요.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나윤서는 차분하게 문을 열었어요. 무슨 혐의인가요? 국가 기밀 무단 수집 및 외부 유출 시도 혐의입니다. 증거가 있나요? 헌병 대장이 강압적으로 말했어요. 증거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할 겁니다. 지금 따라오세요. 나윤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수첩을 가방에 넣고 헌병들을 따라 나섰어요. 부대 중앙 광장에는 이미 모든 병사들이 집합해 있었습니다. 윤재혁이 직접 지시한 것이었어요. 그는 나윤서의 체포 장면을 모든 부대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려고 했거든요. 부대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우리 부대에 침투한 간첩을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윤재혁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어요. 이 여자는 감찰관이라는 거짓 신분으로 우리 부대에 들어와 국가 기밀을 수집하고 외부로 유출하려 했습니다. 병사들은 웅성거렸어요. 대부분 무슨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긴장된 분위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윤서는 헌병들에게 둘러싸인 채 광장 중앙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를 보세요. 우리나라 군인들을 속이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 간첩입니다. 윤재혁은 점점 흥분했어요. 마침내 나윤서를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그런데 그때 윤재혁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흥분한 나머지 나윤서에게 다가가서 뺨을 때린 것이었어요. 감히 우리 부대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해? 탁! 나윤서의 뺨에서 따끔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어요. 병사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태성은 주먹을 꽉 쥐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나윤서가 자신들을 도우려고 온 사람인데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분했습니다. 이제 이 간첩을 구치소에 가둬라. 철저히 조사해서 배후를 밝혀내겠어. 윤재혁이 소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두두두. 하늘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큰 군용 헬리콥터 한 대가 부대 상공에 나타나더니 천천히 착륙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윤재혁은 당황했어요. 뭐지? 갑자기 헬기가 왜? 헬리콥터 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고위 장교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삼성 계급장을 단 중장이었어요. 참모 중 한 명이 윤재혁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대령님, 저기 내리시는 분 국방부 직속 감찰반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중장님이 뭐야? 나윤서 중장님인 것 같습니다. 윤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헬리콥터에서 내린 중장은 분명히 나윤서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민간 옷이 아니라 정식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나윤서 중장은 천천히 광장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대령급 장교들과 감찰관들이 함께 따라왔어요. 윤재혁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간첩이라고 생각했던 여성이 실제로는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장군이었던 것이죠. 나윤서 중장은 윤재혁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뺨에는 아직도 윤재혁이 때린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윤재혁 대령. 나윤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군법상 감찰방해 및 상급자, 폭행, 그리고 군기강 파괴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윤재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요? 당신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감찰관을 간첩으로 몰아세우고 급기야 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주변 참모들과 간부들도 모두 얼어붙었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웅성거렸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간첩이라고 들었던 여성이 실제로는 중장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태성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윤서가 정말로 자신들을 구하러 온 사람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순간이었어요. 헌병 대장, 윤재혁 대령을 즉시 구속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헌병 대장은 이번에는 윤재혁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나윤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던 그 윤재혁에게 말이죠. 윤재혁은 끌려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 나윤서 중장은 모든 부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이 시작됩니다. 모든 부정과 비리를 뿌리 뽑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고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어요. 윤재혁은 헌병대 구치소에 수감된 후에도 분노와 수치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구치소 안에서 계속 소리를 질러댔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여자 하나가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든다고? 구치소 간수가 조용히 하라고 경고했지만 윤재혁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는 27년간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이야. 저런 여자한테 굴복할 수는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나윤서 중장은 이미 국방부 감찰팀과 함께 제22보 병사단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거든요. 감찰팀은 먼저 윤재혁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의 책상, 서랍과 금고에서는 각종 비리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 좀 보세요. 부식비 유용 관련 장부가 여기 있네요. 이건 뭐죠? 지역 건설업체에서 받은 리베이트 내역인 것 같은데요. 여기 시계랑 골프용품들, 이것들도 다 뇌물로 받은 것 같네요. 감찰관들이 발견한 증거들은 나윤서가 며칠간 수집한 정보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녀의 조사가 얼마나 정확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부대의 다른 간부들도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윤재혁과 함께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은 모두 떨고 있었습니다. 군수과장은 나윤서 중장 앞에서 진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어요. 군수과장님, 지난 1년간 부식 집행 내역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장부대로 집행했는데요. 장부대로요? 그럼 이 영수증들은 뭔가요? 나윤서가 내민 영수증들을 본 군수과장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것들은 윤재혁이 사적 모임에서 사용한 고급 한우와 수입 양주 영수증들이었거든요. 이건 제가 모르는 일입니다. 대령님이 직접. 그럼 윤재혁 대령이 부식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말씀이군요. 군수과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대령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윤재혁을 중심으로 한 비리 조직의 전모가 밝혀졌어요. 훈련 조작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훈련을 했다고 허위 보고한 사례가 수십 건이나 되었거든요. 작전과장님, 이 훈련 보고서를 보세요. 지난 3개월간 야간 기동 훈련을 24차례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작전과장은 머뭇거렸어요. 실제로는 5번 정도. 5번이요? 그럼 나머지 19번은 모두 거짓 보고라는 말씀이군요. 죄송합니다. 대령님이 예산 절약을 위해서라고. 나윤서는 차가운 표정으로 기록했어요. 이런 허위 보고는
결국 부대의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내는 행위였거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병사들에 대한 인권 침해였습니다. 이태성이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섰어요. 저희는 주말에도 대령님 개인 일로 동원되었습니다. 대령님 집 청소하고 정원 손질하고 심지어 대령님 아버님 농장일까지 했어요. 그 일들은 모두 무보수였나요? 네,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거부하면 영창에 간다고 협박당했습니다. 나윤서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군인이 국민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데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병사들을 착취한 것이었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구타도 있었어요. 이병 최준호가 작업을 제대로 못했다고 대령님이 직접 뺨을 때리고 발로 찼어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훈련 중 부상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나윤서는 즉시 최준호를 불러 확인했어요. 정말 대령이 당신을 구타했습니까? 최준호는 처음에는 말을 못하겠다고 했지만 나윤서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신고하면 더 큰일 날까 봐서. 앞으로는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윤재혁의 비리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부식비 유용만 해도 연간 5천만 원이 넘었고 각종 뇌물과 리베이트까지 합치면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구치소의 윤재혁에게는 이런 조사 결과들이 하나씩 통보되었어요. 윤재혁 대령, 당신의 부식비 유용 규모가 확인되었습니다. 연간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역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가 3억 원, 각종 뇌물이 8천만 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윤재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저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라고요? 병사들을 개인 노예로 부리고 국가 예산을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일입니까? 조사관의 질문에 윤재혁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이태성은 나윤서 중장을 찾아왔습니다. 장군님,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왜 직접 감찰에 나오셨어요? 보통 장군님들은 부하들을 시키시잖아요. 나윤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내가 부하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이 나라는 썩었습니다. 특히 군대 내부의 부패가 고위층까지 이어져 있어서 하급자들로는 제대로 된 조사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직접 나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에요. 전국의 여러 부대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태성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나윤서가 단순히 이 부대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전체 군대를 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장군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입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당신 같은 용기 있는 병사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윤서의 말에 이태성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 부대에도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나윤서 중장의 감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제22보 병사단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감찰관들과 군사 경찰들이 부대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군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는 윤재혁을 비롯해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이 모두 출석했어요. 피고 윤재혁은 군법 제60조 부정행위, 제75조 상관의 직권, 남용, 제80조 명예훼손 등 총 13개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재혁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공범 간부들도 각각 1년에서 3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재판이 끝난 후 윤재혁은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의 27년 군 생활은 이렇게 치욕적으로 막을 내렸어요. 나윤서 중장의 감찰이 모두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22보 병사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했어요. 새로 부임한 김철수 대령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대 운영을 약속했고 실제로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생활도 크게 달라졌어요. 주말 개인 동원은 완전히 사라졌고 정당한 휴식과 외박이 보장되었습니다.
급식도 예산에 맞게 제대로 된 식자재로 차려졌죠. 나윤서 중장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부대를 점검하러 왔어요. 그날 오후 그녀는 이태성을 따로 불렀습니다. 이태성 일병, 잠깐 시간 있나요? 네, 장군님. 나윤서는 이태성을 부대장실로 데려갔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가 이 부대에 있으면서 기록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안들도 적어놨어요. 이태성은 그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어요. 왜 저한테 주시는 건가요? 당신처럼 용기 있는 병사 하나가 군을 바꿉니다. 진실은 위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나윤서는 이태성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 노트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간부가 되었을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부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수많은 병사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나윤서는 편지 한 통을 이태성에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나윤서는 민간 옷으로 갈아입고 부대를 떠났습니다. 헬리콥터 대신 조용히 승용차를 타고 떠났어요. 마치 처음 왔을 때처럼 말이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22보 병사단은 국방부로부터 가장 투명한 부대라는 표창을 받았어요. 또한 병영인권 최우수 부대로도 선정되었습니다. 이태성은 상병으로 진급했고 부대 내에서 존경받는 선임이 되었어요. 어느 날 이태성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나윤서 중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나윤서 중장을 국방감찰총감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장은 앞으로 전군의 기강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태성은 뿌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나윤서 중장이 더 큰 무대에서 활동하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부대 내에서는 나윤서에 대한 전설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이 부대에 여자 간첩이 온 적이 있대. 간첩이라고? 무슨 간첩? 아니야. 진짜 간첩이 아니라 감찰관이었는데 처음엔 다들 간첩인 줄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감찰관이 알고 보니까 중장이었고 부패한 대령을 다 잡아버렸대. 제22보 병사단은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거듭났습니다. 나윤서 중장이 남긴 변화는 단순히 비리를 척결하는 것을 넘어서 모든 구성원들의 의식을 바꿔놓았거든요. 그리고 어디선가 나윤서 중장은 오늘도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부패한 권력자들을 떨게 만드는 그 여자 간첩으로서 말이에요.